휴전 협정이 끝나고 10일 뒤 포로 송환 작업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유엔군이 예상한 포로의 수는 7에서 9만 명이었으나 명단은 10,000명 정도였고 공산당 포로는 12만 명 정도였으나 송환 거부자가 많았다. 공산당의 주장에 따라 많은 수의 국군 포로들은 북쪽으로 데려가 인민군이 되거나 풀어주었다고 하였고, 중공군 포로 중 많은 수는 중국 국민당 출신이어서 송환 거부자가 많았다. 먼저 각자 나라로 돌아가길 원했던 포로들은 판문점에서 각자 나라로 보내진다. 판문점으로 이동하던 포로들은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에 남쪽에서 지급받은 옷과 신발들을 다 벗어버리고 돌아간다. 그렇게 북한군 7만 명과 중공군 5,600명이 돌아가고 국군 7,800명과 유엔군 4,900명이 남한으로 돌아온다. 남쪽에는 반공포로 석방 당시 미처 석방되지 않은 반공포로 7,900명과 중국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중공군 포로 14,000명이 남아있었다. 포로 송환 협의에 따라 이들은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감시하에 90일간 정해진 기간 동안 공산당의 설득 작업을 들어야 했다. 설득 면담 이후 북한을 선택하려면 북쪽 문을, 남한을 선택하려면 남쪽 문으로 나가면 되었다. 하지만 설득 작업은 별로 효과가 있지 않았다. 북한군 7,900명 중 약 180명이 북한을 선택했고 중공군 포로 14,000명 중 약 480명 정도만 중국을 선택하였다. (90일간) 설득을 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설득 작업에 효과가 없자 10일 만에 설득 작업을 중단한다. 남쪽에 남은 중공군 포로 14,000명은 타이완 섬으로 가고 반공포로 7,700명은 남한을 선택한다. 포로들 중 88명은 남쪽도 북쪽도 아닌 인도행을 선택한다. 북한에 잡힌 포로 일부 중 유엔군 22명은 중국으로 가고 국군 포로 300명은 북한을 선택한다. 결과적으로 중공군 포로 5,600명은 중국으로 돌아가고 타이완으로 가길 원한 14,000명은 타이완 섬으로 간다. 중국 공산당에게 6.25 전쟁은 미국으로부터 조선을 지킨다는 항미원조라는 명분으로 참전을 하였고 국가주도가 아닌 자발적인 참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하지만 많은 수의 중공군 포로들은 중국 공산당이 아닌 자유주의 진영을 선택하면서 자발적 참전이라는 말은 변명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김일성의 도발로 시작된 3년간의 전쟁은 한국군 전사자 14만 명, 유엔군 전사자 37,000명이 발생했고 공산당은 북한군 전사자 50만 명과 중공군 전사자 15만 명이 발생하면서 마무리된다. 전쟁으로 인한 남북한의 민간 피해는 사망, 부상, 실종을 포함하면 당시 3천만 명의 인구 중 300만에서 400만 명이 발생하였고 수많은 이산 가족들을 만들었다. 전쟁 이후 남과 북은 생산시설이나 공장들은 파괴되었고 도로와 건물도 모두 부서진 상태였다. 외부 세계의 도움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전쟁 이후 38선 기준으로 갈라졌던 영토는 새로운 휴전선을 그리면서 영토가 변화된다.
개성시와 옹진반도가 북쪽으로 넘어가고 연천, 철원, 고성 지역을 남쪽이 가져온다. 수치로 보면 서쪽 3,900제곱킬로미터를 북한이 가지고 동쪽 4,300제곱킬로미터를 남한이 가져오면서 남한 면적이 400제곱킬로미터 더 넓어진다. 부산으로 수도 이전을 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1953년 8월 15일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서울로 돌아오면서 서울이 다시 수도가 된다. 그리고 전쟁으로 망가진 나라를 다시 복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물가 안정과 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강제 저축운동을 하였다. 그런데 광복 전후부터 이때 저축한 돈들이 풀리면서 물가 폭등이 시작된다. 해방 직후 조선에 살던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예금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던 엔화를 모두 주고도 돈이 부족하자 조선 돈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부족한 돈을 은행에서 찍어서 주었다. 조선은행은 다른 기관들이 일본에 지고 있던 빚도 돈을 찍어내서 갚았다. 광복 직전 일본이 떠나면서 물가를 통제할 주체는 없어지고 일본 기술자와 공장 주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니 공장이 멈추거나 물건 생산이 줄어든다. 물자는 부족하고 시중에는 예금으로 풀린 돈은 많았으니 물가는 점점 오르고 1945년 6월부터 8월까지 3달 만에 13배가 오른다. 일본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미군정이 들어섰지만 나라에는 돈이 없었다. 북쪽에서 가져오던 원자재와 전기도 부족해지고 일본과의 교류도 끊어지니 경제는 더 안 좋아졌고 나라를 운영할 세금이 부족했다. 남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미군정도 자유시장 경제제도로 운영되었고 일제강점기 시절 군량비 확보를 위해 배급제로 먹던 배고픈 국민들은 시장경제로 바뀌면서 배불리 먹기 시작하니 갑자기 곡물 소비가 증가한다. 한정된 곡물을 마구 사 먹으니 곡물값은 오르면서 물가는 상승했고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더 낮아진다. 그런데 1947년 북한의 토지 개혁이 있었고 이때 내려온 북한 이주민과 해외 동포들이 들어오면서 인구는 더 늘어나고 곡물값은 더 오른다. 여기에 미군정도 높아지는 물가와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부족한 세금을 메꾸기 위해 돈을 찍어내니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 이 시기에 시장에는 위조 지폐가 돌고 물건도 암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6.25 전쟁까지 발발하니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돈을 또 찍어낸다. 1945년 광복 직전 쌀 80kg 가격이 690원에서 1952년 50만원까지 오른다. 결론적으로 1945년부터 1953년까지 물가는 500배, 건축자재 비용은 1700배가 오른다. 그래서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화폐 개혁을 실시하기로 한다. 화폐 개혁으로 사용하는
금액의 단위가 커지면서 올라가는 소비 심리와 물가 상승을 낮추려 하였다. 그리고 물건 구입에 많은 지폐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지폐를 찍어내는 비용 축소와 돈의 흐름도 좋아지게 하려는 효과를 발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화폐 개혁은 생소한 경험이었다. (1953년 2월 15일) 아직 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100대 1로 원에서 환으로 화폐 단위를 변경한다. 그런데 화폐 개혁은 오히려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 당시 돈이 있던 사람들은 돈을 교환하는 대신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으로 몰렸다. 구매자가 몰리니 시장의 물건값은 3, 4배씩 올랐고 상인들은 물건을 창고에 쌓아놓고 조금씩 팔면서 가격을 올리니 물가는 더 올랐다. 이때도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샀고 휴전 이후 수도가 서울로 이전되면서 1953년 8월 집값이 하루 사이에 2배가 올랐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린다. 하지만 이것은 돈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전쟁 이후 도시는 시설과 공장들이 사라져 경제활동 수단이 사라졌고 1953년 농촌도 최악의 보릿고개를 겪고 있었다. 도시는 세금을 냈지만 농촌은 세금 대신 쌀을 내었다. 1948년 3월 토지개혁으로 15년간 평균 수확량의 20%를 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토지를 나눠 주었으나 1950년 3월 5년간 수확량의 30%를 내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군량미 확보, 물가 억제, 전쟁 비용 충당이라는 이유로 임시토지 소득세가 생긴다. 임시토지 소득세 세율은 10석 이하는 15%, 10석을 초과하는 수량은 20%, 20석을 초과하는 수량은 24%, 50석을 초과하는 수량은 28%를 납부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지만 임시토지 소득세는 폐지되지 않았고 세율만 조정된다. 농지 분배를 받은 농민들은 30%의 토지 비용을 내고 수확량의 비례의 6에서 18%를 내어야 했으니 평균 40%를 세금으로 내었다. 농지가 내 땅이 되기 전까지는 남은 60%의 수확물로 생활을 해야 했다. 노동력이 재산이었던 농촌은 자식을 많이 낳아 집안에 식구가 많았고 세금을 내고 남은 곡식으로 1년을 먹기에는 많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쌀 추수가 끝나면 보리를 심는 이모작을 하였다.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봄쯤 되면 바닥이 났고 농사지은 보리의 추수가 가능한 5월에서 6월 전까지는 힘든 보릿고개를 버텨야 했다. 식량 사정이 어려운 보릿고개를 감자, 고구마, 옥수수, 칡 같은 구황작물로 배고픔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면 소나무 속껍질이나 고운 진흙을 삶거나 쪄서 먹었다. 이 보릿고개를 1000만 농민 중 농민 절반 이상이 겪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못 버티는 농민들은 살기 위해 수확되기 전에 농지에 있는 작물들을 미리 팔아버렸다. 서 있는 별을 미리 판다라는 뜻의
입도 선매 방식으로 미리 팔아 보릿고개를 넘겼다. 현금보다 물건이 귀한 시기였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도시나 농촌이나 전쟁 이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